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가지고 저의 이제 유튜브의 구독자가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되셨던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슬람 관련된 영상이 올라오지? 하실 텐데, 사실 제가 이번 연도 초창기쯤인가? 그때부터 이제 이슬람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어요. 사실. 시리즈물로.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역사라던가 아니면 종교적인 특징, 그리고 뭐 장점,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미쳤던 영향들,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열심히 정리하고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옮겨 적고 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그냥 다른 컨텐츠로 넘어갔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오늘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도 저기 핸드폰 어디 구석에, 핸드폰 어디 폴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렸고, 그리고 올린 김에, 그리고 자료를 찾은 김에 끝을 내야겠죠. 그죠? 어차피 한번 시작을 한 거 이렇게 어정쩡하게 멈춰 있는 상태로 있으면 저도 찝찝하고 보시던 분들도 이제 이슬람 영상 안 올라오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럴 일 없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정리해놨던 걸 다 찾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부터 이제 보셨던 구독자분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슬람 영상 보고 싶었는데 안 올라오네 하셨던 분들, 이제 기대를 하시진 않았겠지만 오늘부터 또 이제 올라오는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가면 이슬람이 이제 유럽의 르네상스와 과학, 기술, 뭐 의학 같은 이러한 학문, 그리고 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문주의. 하고 있는 게 인문주의잖아요. 그죠? 이러한 인문주의의 발달은 뭐예요? 이슬람 학자라던가 사상가들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 이슬람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쭉 이제 천천히 1편부터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슬람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유럽에 엄청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이슬람이 종교적인 어떤 특질 때문인지 이런 사실이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 과학자들이 모든 방면에 있어서 뭐 의학, 건축, 예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공업, 뭐 뿐만 아니라 뭐 상업, 그리고 뭐 철학, 뭐 이런 종교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업적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쉽게 도용당했다라는 거예요. 도용당했다. 그리고 마구 퍼간 거죠. 한마디로 마구 퍼가고 고의적으로 뭐 됐을까 여러분들? 격하되고 아주 그냥 하찮게 취급당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무시당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후대 이슬람 후손들이 저지르는 만행 때문에 이슬람 전체 이미지가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사실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은 이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뭐랄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종교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그러니까 지성의 산실, 이슬람을 지성의 산실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의아할 정도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가 이슬람으로부터 빌려간 거, 배워간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뭐였을까, 맨 처음에? 그리스 철학. 그죠? 뭐 이븐 루시드, 뭐 이븐 시나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대학 시스템, 대학이라는 것도 이슬람에서 엄청나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거고, 또 유명한 것들 뭐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할 수 있는 수학,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수학, 실험기구, 그리고 광학, 빛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종이 제조하는 거. 뭐 재지술 얘기하면은 뭐 중국의 체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상 이 종이를 제지하는 것을 유럽 사회에 퍼뜨린 것은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으로부터 이어받아서 퍼뜨린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종이 제조,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이러한 문헌 같은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서점, 뭐 이런 것들.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상 항해술, 나침판, 천문학, 이슬람이 또 천문학이 발달했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천문학, 그리고 뭐 인체에 대한 것들, 뭐 음악,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 특히 뭐 다문화주의 이런 것들도 다 이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하면은 여러분들 이슬람이 어디 쪽으로 퍼져갔죠? 그죠? 저기 스페인 지방으로 퍼져갔잖아요. 스페인 지방으로 퍼져가가지고 이 스페인 이슬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제 8세기에서 15세기죠. 이 스페인 이슬람 시기는 역사상 뭐예요? 거의 뭐 첫 번째, 유일한, 진정한 다문화 다종교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스페인 이슬람이. 그러니까는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집트하고 여기가 이제 아랍이잖아요. 제가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럼 요 경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페인이 있잖아요. 아시죠? 여기 프랑스 있고, 여기 독일 있고. 뭐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탈리아 있잖아요. 제가 개떡같이 그려서 그렇지. 여기가 이제 스페인 이슬람은 다문화주의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어떤,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대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땅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보스니아 이슬람, 뭐 말레이시아 이슬람 이런 이슬람들까지도 합쳐가지고 이런 다문화의 본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제 방에서 화이트보드로 했는데 또 이것도 여담인데 말씀드리자면은 책을 너무 많이 구매해가지고 저기 지금 거기가 완전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우려면은 솔직히 한 10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이 휴대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가면은, 자, 그러면은 왜 이토록 훌륭한 문명이, 아니,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이슬람 문명은 어쩌다가 뭘 맞이하는가?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죠. 그러면은 이슬람이 왜 쇠퇴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차근차근히 오늘 이 시간부터 사실상 핵심은 이거다. 보통은 뭐예요? 한 문명이 망가질 때 있어서는 내부 분열을 많이 꼽죠. 그죠? 내부 분열, 그리고 반목, 부패 이런 것들을 꼽아요. 자, 우리 마케도니아의 거의 신과 같았던 누구죠? 왕.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을 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갔지만 지들이 후계자라고 나서가지고 싸워대면서 대륙이 세 개로 분할되면서 내부 분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광대한 제국이 결국 박살나게 되죠.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상식인데 이런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가 뭐 유럽에만 있었나? 아니죠.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런 내부 분열, 반목, 이런 부패, 그리고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지배층들의 사치 아니겠습니다. 사치, 그죠? 로마 제국도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지배층들의 사치죠, 그죠? 이 사치스러운 통치자들의 뭐예요? 생활, 귀족들의 이러한 부패한 모습들. 심지어 프랑스, 부르봉 왕가도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물론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뭐 외국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수입해와가지고 루이 16세가 조졌다? 아니에요. 루이 16세 자체도 통제력이 별로 없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사치 부리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뭐 이런 사실들이 다 결국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 뭐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 것들은 이제 뭐 스페인을 뺏겼다라는 거. 스페인 이슬람 있죠? 스페인 이슬람을 뺏기게 되었던 거, 뭐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가 이제 이슬람 중심지로서 활약을 했던 그런 도시인데 여기가 몰락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스페인 탈환된 거, 뺏긴 거, 바그다드 몰락한 거. 자,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는 언제로 보느냐? 주로 이제 1258년으로 봅니다. 1258년. 1258년이면은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마쿠라 막부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시기였고 또 유럽으로 보면은 언제일까요? 13세기니까는 갑자기 마땅히 또 13세기에 떠오르는 인물이 없네.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13세기 1258년에 어느 민족이죠? 몽골 민족. 몽골 유목민들이 어디로 오냐면요. 이라크에 당도합니다. 이라크. 어디에 당도했을까? 바그다드로 바로 옵니다. 바그다드로.
바그다드의 문 앞에 닿았을 때 이 당시에 왕조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바스 왕조였어요.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이슬람 왕조는 도시를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를 방어할 수가 없었고 바그다드는 완벽하게 파괴되고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부르죠. 칼리프 많이 들어보셨죠? 칼리프가 어떻게 되냐? 칼리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몽골군한테 대학살 당합니다. 이제 로마나 이러한 유럽 제국을 이제 넘어왔던 저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기 중국 지역, 중국 대륙에 뭐 유명했던 사람은 이제 아틸라라고 부르죠. 보통 훈족의 아틸라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당시는 아틸라 시기는 아니고 그죠? 어떤 시기였죠? 이 당시가? 아틸라는 이것보다 훨씬 이전 시기였고 그죠? 징기스칸 시기. 징기스칸. 칸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사실상 이슬람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넘어와가지고 바그다드가 결국 불타고 박살나고 칼리프 포함해서 학살당하고 그리고 지적 분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누가? 지적 분야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데 몽골에 의해서. 이게 참 재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했던 게 무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은 아무리 뭐 페르시아를 뭐 고깝게 보고 뭐 인도로 나갔고 뭐 어쨌고 했다고 해도 그 지역의 문화라던가 풍습 같은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 줬어요. 이게 진짜로 왜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들을 불태우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정말 되게 나폴레옹이 왜 나와? 근데 나폴레옹도 비슷한 측면이 있으니까 뭐 갑자기 생각이 난 것 같은데 나폴레옹도 자신의 법전을 만들고 저기 뭐 이집트 침공해가지고 뭐 이렇게 학살하고 스페인까지 넘어가가지고 스페인 민족들 다 죽이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지적 유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 몽골 애들은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은 좀 너무 이렇게 민족 비하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적 유산을 불태운다? 이거는 정말 진짜 개 핫발이 말 그대로 진짜 개 하급 천박함의 극치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뭐 민족을 뭐 침략하고 확장을 한다고 해도. 근데 몽골군은 어떻게 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어떤 그런 넓은 포부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라크나 이러한 이슬람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 지적 유산들을 다 파괴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들이 뭐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셔놨을지. 몽골인들은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적을 불태웁니다. 서적들을 완전히 싹 다 불태운 거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진시황이 유학자들과 함께 한비자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불태웠던 어떤 유가 서적들의 한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지적 유산을 이슬람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불태웠고 아바스 왕조 초기에 칼리프들의 지시로 세워졌던 게 이제 도서관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이제 이슬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슬람 문명에서 정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지적 재산, 일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저서, 책, 이러한 글자,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보존하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슬람 문명이 이렇게 위대한 문명이 될 수 있었던 거, 물론 지금은 아주 IS 날파리 같은 새끼들이 까불고 돌아다니지만 그 이전에 그 본질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문명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척박한 상황에서 마호메트를 기준으로 일어났던 그 돌연변이 같은 종교가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다?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문화였고 종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몽골군이 결국 도서관까지도 다 박살내버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제왕과 로마 제국의 어떤 식민지 확장하고 몽골의 수준 차이다. 서구 중심주의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그러면은 이슬람 문명의 그럼 또 다른 일격을 가한 사건은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이 스페인을 어떻게 되었다? 빼앗긴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빼앗긴 거다. 당시 스페인도 바그다드랑은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그다드랑 별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내부 분열, 반목, 부패한 통치자,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라나다가 스페인 도시죠. 이 그라나다라는 도시에 이제 무어족의 이제 스페인 민족의 이제 무어족 왕자 중에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은 보아브딜이라는 이 무어족 왕자가 누구한테 이제 무릎을 꿇냐. 결국 15세기 1400 언제냐면 92년 1492년에 이 보아브딜이 이제 페르난도 2세예요. 페르난도 2세의 왕에게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페인의 찬란한 문명을 세웠던 거의 뭐 800년의 거의 800년 9세기라고 볼 수 있겠죠. 800년 가까웠던 통치, 이슬람 통치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한 왕조가 나스르 왕조인데 나스르 왕조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라나다의 보아브딜이 1492년에 누구? 페르난도 2세 왕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페르난도 2세 왕은 아라곤 왕국, 뭐 카스티아, 시칠리아, 나폴리를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페르난도 2세 왕의 마누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또 깨알 상식인데 아내가 누구였을까? 바로 이사벨 여왕이었습니다. 이사벨 여왕, 페르난도 2세 아내가 이사벨 여왕이었는데 이사벨 여왕 하면은 또 우리 역사에 박학다식한 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생각날 수밖에 없다. 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후원해줬잖아요. 누가? 우리 이사벨 여왕이. 그래가지고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게 맞나?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걸 인도라고 생각을 했죠. 저기 아메리카 대륙을. 그래서 거기에 콜럼버스가 이제 자기의 패거리 몰고 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뭐 궁극적으로 보면 세계사적인 관점,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보지 않는 관점으로 보면 원주민들이라던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청교도인들이 완전히 대학살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였을까? 콜럼버스? 사실상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고 참 역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었다? 결국 보아브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꾸짖으면서 이게 페르난도 2세한테 항복한 거는 뭐 항복한 건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다라는 건데 뭐냐? 바로 우리 보아브딜의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참 여자처럼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슬람 역사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었는데 야, 아들내미가 그래 페르난도 왕한테 지면서 이제 뭐 나스르 왕조가 조져졌다는 건 알겠지만 물론 그런 발자취를 밟았던 건 알겠지만 넌 참 내 자식 새끼지만 정말 한심스럽다라고 엄마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그다드에서처럼 이 스페인의 그라나다도 지적 분야의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이 지적 분야의 손실이 참 나는 안타까워.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손실이 엄청났기 때문에 마치 뭐예요? 의식을 치르듯이 우리 분석연유 하듯이 서적들이 계속 불타버려. 서적이 파이어 됐다라는 거고 불탔다. 번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수십 세기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졌던 바로 그 찬란했던 이슬람 학문, 이슬람 학문들이 탄압되고 다 거의 뭐 잿더미가 되었다. 이렇게 바그다드와 스페인에서 이슬람 통치권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이라크와 스페인의 상실이죠.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슬람 역사에 뭐가 되었다? 터닝 포인트. 대전환점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이슬람 문명의 쇠퇴의 길을 걸었지만 진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진짜 재밌는 게 뭘까 바로? 물론 다음 시간에 말할 거겠죠. 제가 바로 진짜 재밌는 거라고 하고 이거를 40분 내내 끌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정적 요인이에요. 단독자님 이게 바로 스페인, 이라크 이런 거지 같은 꼬라지를 몽골에 의해서 겪었던 거 그리고 유럽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멸망한 거 나바스 왕조가 멸망했던 게 이게 그러면은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상. 무슨 말이냐? 본질적이고 개념적인 성격을 지닌
진정한 이슬람 문명의 멸망 요인, 결정적 요인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얘기할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영상에서 이 본질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물론 확고하고, 개념적인, 결정적인 요인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